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 바로 코리아 서킷입니다. 이 기업 분석 보고서랑 관련 뉴스들, 또 직접 남겨주신 메모까지 쭉 훑어볼 건데요. 아시다시피 PCB, 그러니까 인쇄회로 기판 전문 기업인데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심상치 않아요. 여러 테마랑 엮이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확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코리아 서킷을 투자 관점에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네, 사업 내용부터 재무 상태, 최근 이슈들, 그리고 투자할 때 뭘 고려해야 할지까지요.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좋은 참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코리아 서킷 분석,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코리아 서킷. 이게 1972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역사가 50년이 넘었죠. PCB 외기를 걸어온 기업이고요. 영풍그룹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주요 사업은 뭐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서버 같은 이런 다양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PCB를 만들고 파는 거죠. 특히 그 반도체 패키징용 기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고밀도 닫힌 기판, HDI, 이게 주력 제품들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기존 사업 말고도 고부가가치 반도체 패키징 쪽으로 좀 더 힘을 싣고 있고요. 또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그 전통적인 PCB 사업 너머의 새로운 시도들, 그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특히 그 FCBGA 투자가 많이 언급되던데요. 자료 보니까 투자 규모가 상당하던데 이 부분부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그 FCBGA,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이게 지금 코리아 서킷가 가장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2021년부터 22년까지 이 분야에만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어요. 와, 2천억이요? 네. 이게 그냥 단순 설비 투자가 아니고요. 뭐랄까, 코리아 서킷가 기존의 그냥 PCB 제조업체에서 벗어나서요. 훨씬 기술 장벽이 높고 수익성도 좋은 그런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본격 진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투자가 최근에 실적 개선이나 주가 상승 이야기 나올 때 꼭 같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2천억 원이면 정말 큰 결정이었겠네요. 근데 그 FC-BGA가 왜 그렇게 고부가 가치인 건가요? 일반 PCB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좋은 질문인데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일반 PCB가 그냥 도시의 일반 도로 같은 거라면 FCBGA는 고성능 반도체 칩하고 메인보드를 바로 연결해주는 초고속 KTX 선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KTX 선로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고성능 컴퓨팅, 서버, AI 칩 이런 데는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만들기도 그만큼 어렵고 기술 장벽도 높아서 가격도 훨씬 비싸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만 한다면 회사 수익 구조 자체가 확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만큼 대규모 투자가 따르니까 위험 부담도 있고요. 비유가 명확하네요. 진짜 회사의 미래를 건 투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럼 FC-BGA 말고 다른 신사업 쪽 움직임도 좀 구체적인 게 있나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더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 투자를 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배터리 사업 쪽으로도 진출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요. 오, 배터리요? 그것도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인도 엠버그룹하고 손잡고 현지의 PCB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합작 투자를 통해서요. 인도 진출이요? 네. 인도가 지금 PCB 수요는 많은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현지의 생산 거점을 만들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는 거죠. 베트남에 이어서 또 다른 해외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거고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FC-BGA 투자의 인도 진출까지 확실히 변화의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제 제일 중요한 재무 상태랑 실적을 좀 보죠. 투자 판단의 기본이니까요. 네,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봐야 하는데요. 우선 2024년 연간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이 1조 4,81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 누적 실적은 매출 7,315억 원에 영업이익 41억 원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게 분기 실적이에요. 다른 분석 자료를 보니까 2025년 1분기에 매출 1,800억에 영업이익 36억을 기록하면서
이게 무려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10분기 만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FC BGA 부문에서 주요 고객사 주문이 다시 좀 살아나기 시작한 거. 이게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오랜 적자 끝에 드디어 이제 턴어라운드 신호탄을 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면 와, 투자자 입장에선 진짜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근데 그 대규모 투자를 했으니까 재무 건전성, 특히 부채 수준은 괜찮은 건가요? 이 부분은 자료마다 약간 분석이 다른 것 같기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자세히 봐야 할 지점인데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유동자산이 한 5,629억 원, 부채 총계는 5,285억 원, 자본 총계는 6,500억 원입니다. 이걸로 계산한 부채 비율은 약 81.2% 정도 되거든요. 2024년 말에는 이게 160%가 넘었으니까 상당히 개선된 수치죠. 부채 비율은 많이 좋아졌네요. 네. 그런데 다른 분석 자료에서는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부채 총액이 2,991억 원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00억 원 넘게 급증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부채 비율은 낮아졌는데 총액은 늘었다고요? 그건 어떻게 봐야 하죠? 약간 헷갈리는데요. 그렇죠. 이게 언뜻 보면 좀 모순되는 것 같죠.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잖아요. 네. 2024년에 그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한 1,290억 원 정도 크게 인식하면서 자본이 좀 줄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후에 증자 같은 걸로 자본이 다시 늘어나면서 비율 자체는 개선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자본이 늘어서 비율이 좋아진 거군요. 네. 반면에 FC BGA 투자 같은 걸 하려고 실제로 빌린 돈, 그러니까 부채의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재무 구조 자체는 뭐 개선되는 추세로 볼 수 있지만 투자 때문에 실제 갚아야 할 빚의 총량은 늘어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늘어난 부채 총액이랑 또 과거의 큰 손실, 2024년 순손실 1,290억 원을 냈던 이력, 이런 건 여전히 재무적으로 좀 부담 요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도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은 213% 정도로 양호한 편이라서 그건 좀 다행이고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 상태는 뭐랄까 긍정적인 신호랑 좀 주의해야 할 신호가 같이 있는 상황이군요. 그럼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가치평가 지표들 있잖아요. PER이나 PBR 같은 거요. 이건 어떤가요? 네, 2024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면요.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은 15.24배,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1.12배,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은 7.00%로 나왔습니다. 지금 주가가 9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15,130원이니까 시가총액이 한 4,3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지표들을 뭐 동종업계나 시장 평균이랑 비교해보면서 현재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가늠해보는 참고 자료로 쓸 수 있겠죠. PBR이 1배 근처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주가가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볼 여지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주요 주주 구성이나 최근 수급 동향도 중요할 텐데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인터플렉스고요. 지분을 59.99% 가지고 있어서 아주 안정적입니다. 최근 수급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매수하고 있거든요. 아, 외국인하고 기관이요? 네. 자료 보면 9월 9일, 10일 이틀 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대로 개인들은 좀 팔았어요. 특히 외국인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기도 했고요. 이런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최근 주가 급등에 뭐랄까 직접적인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사고 있다니 그래서인지 최근 주가 상승세가 정말 가파르더라고요.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했죠. 네, 맞습니다. 9월 9일에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딱 찍었고요. 다음 날인 10일에도 장중에 한때 16,000원을 넘기기도 했어요. 5거래일 연속으로 오른 거죠. 와, 5일 연속이요? 네, 9월 10일 종가는 전날보다 1.34% 오른 15,130원으로 마감했고요. 단기간에 꽤 많이 오른 셈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확 오른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수급 말고 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랑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 이게 가장 크고요. 수급 효과죠. 네, 수급. 둘째는 삼성전자의 다음 스마트폰,
그 갤럭시 S26 시리즈요. 여기에 들어갈 HDI 기판 개발에서 코리아 서킷 역할이 더 커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어요. 아, 갤럭시 신제품 수혜 기대감. 네. 주력 제품 중 하나인 HDI 쪽에서 대형 고객사 신제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주가에 미리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게 또 중요한데 최근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테마 중 하나인 CXL 관련주로 부각됐다는 점이에요. CXL이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코리아 서킷가 이 CXL 관련 기판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수혜를 볼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 관심이 확 쏠린 거죠. 정리해보면 첫째, 기관 외국인 수급, 둘째, 갤럭시 신제품 부품 공급 기대감, 셋째, CXL이라는 새로운 성장 테마.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CXL 말고 코리아 서킷은 시장에서 또 어떤 테마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주번적으로는 역시 주력 사업인 PCB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로 분류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스마트폰 회사에 HDI를 공급하니까 스마트폰 부품주 테마에도 속하죠. 일부 자료에서는 OLED 관련 소재 부품 테마로도 언급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테마에 걸쳐 있다는 점도 시장의 관심을 계속 끄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테마랑 연결되어 있군요. 그럼 이런 테마성을 넘어서 코리아 서킷가 가진 본질적인 경쟁력은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기초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몇 가지 뚜렷한 강점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생산 거점을 다각화했다는 점이에요. 국내 안산 공장 말고도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 기지가 있거든요. 이걸로 가격 경쟁력이란 안정적인 대량 공급 능력을 확보한 거죠. 아, 베트남 공장이 있군요. 네, 글로벌 고객사들 요구에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인도 진출까지 성공하면 생산 능력이랑 시장 접근성은 더 좋아지겠죠. 둘째는 역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에요. 계속 말씀드렸던 FC-BGA 투자가 대표적이고요. 단순히 그냥 PCB 만드는 걸 넘어서서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반도체 패키징 기판 쪽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 이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죠. 최근에 무슨 KPCA쇼 같은 전시회에서도 고성능 기판 기술력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셋째는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려는 의지입니다. 이미 안정화된 베트남 공장에 이어서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거. 이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명확한 전략적 움직임이죠. 생산기지 다변화, 고부가 제품 집중, 신시장 개척. 확실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은 명확해 보이네요. 그럼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코리아 서킷의 앞으로의 사업 전망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거시적으로 보면요. PCB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할 걸로 보여요. AI나 5G,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이런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고도화된 기판이 필요해지거든요. 데이터 처리량이 드러나니까요. 네, 그렇죠. 코리아 서킷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FC-BGA 같은 고부가 제품에 선제적으로 투자했고 또 최근에 흑자 전환도 함인됐잖아요. 이걸 발판 삼아서 시장 성장 흐름에 올라타겠다는 전략인 거죠. 베트남 공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공략한다면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더 탄탄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군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자료 분석에 기반한 투자 전략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희의 투자 추천이 아니고요. 제공해 주신 자료에 담긴 분석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요. 우선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는 걸 고려한다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분할로 매수하는 접근이 유효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00원 아래로 내려올 경우에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방안 이런 걸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아, 조정 시 분할 매수.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 구간. 이 구간을 좀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여기서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전략도 언급이 되고요. 또 투자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10% 정도로 제한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앞으로 나올 실적, 특히 그 FC-BGA 부문의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또 인도 사업 같은 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관리 차원에서 손절매 가격으로는 12,000원 선을 제시하고 있고요. 단기 급등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면서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하고 또 명확한 손절 라인을 설정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라. 이런 강조점이 있군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물론 투자의 밝은 면만 볼 수는 없겠죠. 코리아 서킷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투자 결정 전에 꼭 알아야 할 위험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재무적 위험입니다. 2024년에 대규모 단기 손실을 기록했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고정비 부담이 좀 높다는 거, 또 투자 때문에 부채 총액이 늘어난 거, 이런 건 잠재적인 부담이죠. 유형재산 손상차손 처리한 게 앞으로 감가상각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 손실 이력이랑 현재 부채 수지는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네, 재무적 위험. 두 번째는 시장 위험입니다. 코리아 서킷 실적은 결국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전방 산업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져서 IT 기기 수요가 줄어든다거나 하면 제품 수요가 감소하고 실적이 나빠지고 그럼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 있겠죠. 또 환율이나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렇죠. 전방 산업 영향. 세 번째는 기술 및 실행 위험입니다. FCBGA 같은 신기술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고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이게 시장 요구 변화나 기술 발전 속도랑 좀 안 맞거나 아니면 양산 수율 확보 같은 데서 어려움을 겪거나 하면 기대했던 만큼 투자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인도 진출도 마찬가지고요. 현지 시장 상황, 파트너랑 협력 문제, 공장 운영 등 실행 과정에서 변수가 많습니다. 네, 오늘 코리아 서킷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봤습니다. 50년 이상 PCB 외길을 걸어온 전통 강자가 이제 FCBGA 투자랑 해외 진출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첨단 반도체 패키징, 또 신사업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과정에 있다. 이 점이 명확해졌네요. 최근 주가 상승은 이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급, 또 CXL이나 신제품 같은 특정 테마가 결합된 결과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요약하면 FCBGA 투자를 통한 성장 잠재력, 그리고 10분기 만의 흑자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신호, 또 CXL 같은 새로운 테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재무적 부담이나 부채 수준, 또 전방 산업의 불확실성,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실행력 같은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특히 그 FCBGA 투자의 성과가 언제쯤 본격적으로 눈에 보일지, 그리고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지, 이게 앞으로 기업 가치랑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신중한 투자 접근을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저의 분석이 코리아 서킷이라는 기업을 단순히 주가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의 본질부터 재무 상태, 경쟁 환경, 위험 요인까지 좀 입체적으로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투자는 이런 다양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코리아 서킷처럼 오랜 업력을 가진 전통 제조업체가 FCBGA 같은 첨단 기술 분야로의 전환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때 말이죠. 투자자로서 우리는 단순히 발표되는 실적 숫자 말고 어떤 비재무적 지표들에 주목해야 그 성공 가능성을 미리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술 인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영진의 전략 실행 능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어떤 질적인 변화의 신호들을 어떻게 포착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이런 변신을 시도하는 기업들을 평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리아 서킷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